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시민사회 또 정치 이슈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네, 오늘 오늘 톤이 좋으네요. 굉장히 경쾌한. 원래 저 그런데요. 그래요? 예, 경쾌, 육회, 상쾌, 통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네. 김광진 의원님보다 무려 11분 일찍 오셨어요. 예,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 있어야죠. 예. 아, 내가 오늘은 의인 김광진보다 네. 먼저 왔다. 예? 아니, 월요일 아침마다 의인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심쿵이야? 예, 그리고 우리 또 팟짱 청취자들이 길 가다가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굉장히 저는 월요일 아침이면 이렇게 네. 업돼서 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수요일 저녁 그 이철이 소장하고 하는 라디오 방송 있거든요. 교통방송. 네. 그때하고 월요일 아침하고는 업돼서. 네, 그렇군요. 네. 업돼서 출근하고 업돼서 퇴근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안진걸 시민운동가. 아유, 뭐 저는 한 번도 시민운동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직업을 딱 뭐라고 해요? 저는 그냥 NGO 스텝이라고 합니다. NGO 스텝이나 가끔 네트워커, 시민 네트워커. 아니, 브로커. 브로커? 예,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쓰려면 좀 발음은 아주 되는데, 개판인데, 네트워커. 예. 그 일종의 이제 시민과 캠페인과 공익 활동을 연결하는 이제 네. 네트워크 브로커라고도 하더라고 남들은. 네, 브로커. 예, 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브로커. 공익 사건 브로커. 아, 공익사건 브로커. 예.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 할 때 본인 직업을 명함을 아예 그렇게 팠잖아요. 소셜 디자이너라고. 예, 그래서 막 직업을 막 만들어. 네, 그거는 뭐 소셜 디자인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거 주장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한 거 못하고 항상 네. 그냥 일꾼, NGO 일꾼, 스텝, 소셜 디자이너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사회를 새로 디자인한 사회 창안가 뭐 이런 거죠. 사회 창안가. 예, 그래서 희망제작소에 계실 때 박원순 시장님이 희망제에 있을 때 실제로 사회 창안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전후에서 소셜 디자이너라는 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희망제작소에 계실 때 인터뷰를 하면 무슨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네. 그걸 끌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디 출장 가시냐고 그러면 딱 열면 그 안에 자료가 네. 이걸 기자들이 봐야 된다면서 자료가 막 여행용 가방으로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바리 코트에 여행용 가방 끌고 가던 예.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외국 출장을 많이 가고 갔다 오면 어. 항상 책을 한 권 내시고. 근데 그 그러니까요. 책들이 별로 팔리지는 않고. 별로 아주 출판계에서는 악명이 높습니다. 아,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지명도와 인지도와 내용은 좋은데 책이 팔리지 않는가. 그게 굉장한 출판계에 대해서의 그렇군요. 화두인데 많이 냈지만 많이 안 팔린. 아 그렇군요. 예. 예. 중요한 시장님 포인트. 죄송합니다. 좀 책 좀 재밌게 쓰세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과메기 먹었었잖아요. 참 예. 좋은 과메기. 예. 인터넷 검색창에 참 좋은 과메기를 치면 좋은데 과메기 사장님 전화를 하셨어요. 팥장 청취율이 높다더니 아닌가 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안 팔린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죄송하네. 네. 우호님 저희가 좀 조직적으로 주문 좀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말에 그거 시켜가지고 계속 송년 모임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메기로 네. 송년 모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오마이뉴스 송년 모임 할 때 네. 팥장 네. 제가 좀 내겠습니다. 과메기를? 예, 과메기 좀. 네. 예. 오, 조금이라도. 네. 이렇게 좋은 뜻으로 광고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는 만들어야 걸 증명해 돼요. 드려야죠. 여러분 꼭 하나씩 사서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인증샷. 예. 예. 그렇죠. 이 김광진 의원님이 또 의인 김광진 의원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시면 그냥 예면 못 하시죠. 그러니까요. 의원님은 아니 의인이시기 의원님뿐만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좀 오다를 때리시면 그 오다에 응하는 사이버 그 관계자들이 있어요. 우리 국회 판매전을 한번 할까요? 갖고 와서. 국회 판매전? 그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국회 팥장이나 좋은 팟캐스트 광고하는 분들의 음식만 따로. 그러니까요. 그 괜찮다. 국회 유튜브나 후생강 그 마당에서 그거 자주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 아시죠? 의원님 지난번에 복숭아 파셨잖아요. 예. 그때 순천- 복숭아 순천 복숭아 그때 몇 제가 박스 복숭아 4.5톤을 2시간 만에 팔았는데. 4.5톤. 와. 과메기 좀 팔아줘. 사장님 저한테 후원을 하세요. 팥장 말고. 아니 양꼬치도 한번 예. 국회에서 구워버려야지. 그냥 국회에서 예. 한번 풍무 양꼬치 사장 오셔가지고 싹 구워갖고 지나간 의원들한테 먹여불고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뭐다 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 하나의 광고가 와 있어요. N블록셀 유한 책임 주식회사. 사람을 뽑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사장님이신데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력 및 연령과 무관하오나 이공계 전공자를 선호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써진 대로 사장님이 원하시는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똘끼 있는 좌빨이면서 동시에 착하기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신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인류 역사상 이런 가장 사람- 경이로운 광고인데요. 예,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처음 본 광고.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대절 초임 올 200만 원에 복지 포인트 올 약 30만 원, 법인 렌터카 및 법인 휴대전화,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령이 한 꽤 실제로 괜찮네요. 한 250에서 300 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휴대전화 통신비만 비싸잖아. 해도 예. 돈이 있으면 10만 원 안팎 나올 테니까 네. 차량 비용까지 나오니까 한 300만 원, 올 수익 그러네요. 300만 원 정도고 확실한 건 향후 2년간 지원자분이 월급 뗄 일은 없을 것이다. 2년치 물량을 확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2년치는 반드시 월급 뗄 일이 없다. 입사 지원 서류를 어디서 받냐면요.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HR 그다음에 골뱅이 하시고요. nblocell enbloccell.com nbloccell.com이고요.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nbloccell 검색을 하시면 관련 내용이 뜬답니다. 이게 더 빠르겠어요. 사람인에서 검색해가지고 2년간 그 잘릴 일이 없다는 말이 2년만 쓰고 뭐 어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부 지원 R&D 과제가 있으시대요. 그걸 진행하는 직원을 뽑는 거라 일단 그 과제 2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그런 것 걸 같네요. 다시 한번 예, 들어주십시오. 정부 R&D 과제 수행을 위해서 최소 2명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신대요. 다른 데 광고하셔도 되는데 팥장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건- 요거 똘끼 있는 좌빨
동시에 착한 사람. 네? 많이 이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뒤에 줄도 예. 읽어주세요. 정의로운 삶 및 미래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여기까지 가니까 조금 까다롭다. 네. 똑똑한데 좌빨이면서 착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똑똑하고 능력이 능력까지 있어야 쓰려면 돼. 조금 힘들긴 하죠.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네. 도전해 보면 좋을 회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이 멘트가 너무 재밌잖아요. 사장님이 네. 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함께 일하면서 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또 IT 벤처를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물품을 청년 파는 실업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걸 광고로 저희한테 주신다는 게 참 특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희 방송에 50대 어머님들 많이 들으시거든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집에서 저기 취직 못하고 방바닥 걸고 있는 청년들 엠블럭셀에서 사람 뽑는 데인데 한번 가봐라. 후기를 많이 올려주신 분한테는 후기를 많이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과메기 이렇게 사서 인증해주신 분들 장윤선 기자가 추천서 써드립니다. 제 추천서 쓸게요. 제가 과연 쓸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의원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게 한밤에 일이 있더라. 아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땐 꼭 밤중에 뭐 사고가 나요. 의원총회가 지난 11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8시 30분에 열렸어요. 50여 명 모였다면서요. 예. 왜 이렇게 긴급하게 의원님들이 50분이나 모이신 겁니까? 이 바쁜 선거 국면에. 이제 8시 반에 정식 의원총회가 열렸고 그 전에 이제 3시 정도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순천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4시 정도에 도착해서 이제 합류했는데 낮에는 한 30분 정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8시 반 정도에 한 50분 넘게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철수 대표의 탈당 그리고 그로 인한 분당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파국을 한번 그래도 막아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과 논의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어요? 지금도 많은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갈라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분도 있고 또 현재 구도에서 안철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안철수가 얘기했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분도 있었고 네.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를 흔드는 거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펴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두 분이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슬픈 일 아니냐. 우리들은 뭘 하자라고 하는 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얘기하지 말고 둘이 만나서 해결해 봐라. 다만 만나서 어떤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고 잘 따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지를 모으자.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얘기를 좀 취재를 쭉 했는데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진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분당과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총사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선언이라도 해야 이게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 책임론도 나왔다면서요. 뭐 그 박병석 부의장 사선이신데 박병석 부의장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원내대표가 비주류의 원내대표냐, 당신 130명 전체 의원들을 대표해야지 말이야,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다 그러고. 그날 서로 좀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원님들 간에. 예, 의원들 간에. 또 어찌 보면 약간 좀 겉으로 봤을 때 친노적 그룹이 많이 모이긴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진모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분들도 오시고 뭐 해서 또 진솔한 이야기들, 진짜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 저런 상황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허심탄회하게 좀 주고받기도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 50명이 모였는데 안 대표하고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전직 그래도 네, 우리 당의 대표를 했는데. 심지어 그랬다면서요. 상임위 같이 한 사람 누구야? 상임위 같이 한 사람은 알 거 아니야. 네. 그랬는데 상임위 한 사람도 직접 연락이 안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참. 근데 안철수 대표 싶더라고요.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 번호를 몰랐던 거예요? 번호는 아니요, 이제 아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안 받으시는 거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원내대표가 전화하는데도 안 받고 뭐 그러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부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뭐 소동 비슷한 게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아니 여기 50명이나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전 대표하고 직접 소통이 안 되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뭐 송호창 의원이나 문병 의원이나 뭐 몇 분이 주위에 계시긴 하지만 또 안 거기도 대표 소통이 안 된다면서요, 스타일상 그분들과 얘기해가지고 그게 전권이 부여되는 게 아니니까 또 말이 와전되고 자기 뜻은 아니다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컸던 거죠. 송호창 의원 또 토요일 날그 기자회견도 소동 기자회견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도 탈당하신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었고 혁신전당대회를 받아라 뭐 이런 거였는데 또 안 전 대표 측에서 왜 지금 기자회견을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냐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또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에서 뭐 이러저러한 일종의 자중질환적 요소들이 막 발생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민운동가 저 운동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스텝이고요. 스텝 우리는 영어를 좋아해. 예, 아니야 영어 안 좋아합니다. 그분처럼 또 잉글리시를- 아메리카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또. 아닙니다. 아메리카노. 여기서 아메리카를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사람은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죠. 예, 아메리카노. 어. 예, 미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시민단체 실무자로서 저희가 뭐 정치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시민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안철수 그룹과 문재인 당대표 그룹이 계속 지리하게 다투는 것도 참 보기 안타깝고 딱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파국이 이르다니 총선 얼마 두지도 않고 떠난 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잡지 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원래 우리가 양비론 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제3자로서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단체 스태프들도 마음속에 문재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안철수를 욕할 테고 마음속에 안철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을 욕하겠지만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다르겠죠. NGO들이 이런 경우에 단일한 입장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야당이 심지어는 선거라는 중대한 이제 심판의 계기에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어제 기자회견 봤는데 그냥 떠난다는 말만 있지 메시지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혁신에 실패했다는 건지 떠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그렇게 못 잡았을까요? 또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 지지자들로서는 들으시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 혁신전당대회 빨리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지 뭐. 해버리 이런 의견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서 혁신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혁신안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당원이나 대원들한테 선거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탈당도 막을 수도 있고 당내 분란도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네. 김강진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야 이참에 갈라지는 것도 방법이다. 이 의견도 있고 싹 그냥 나누자. 생각 다른 거 막 네. 맞추니 중도니 진보니 그거 가지고 당내에서 싸우지 말고 중도는 중도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흩어지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혁신전대 원하는데 그까짓 거 그냥 받아서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빨리 그냥 일주일 안에 해치워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버리지 뭘 그걸 또 안 받겠다고 통합전대 얘기를 또
또 걸고 그러냐. 통합전대는 또 뭐고 혁신전대는 또 뭐야.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우선 혁신전당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냐 아니냐는 또 쓸데없는 질문 같아요. 진짜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혁신안의 문제겠어요. 혁신안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예,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 혁신안 10가지도 다 받겠다는 거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거고. 심지어는 당대표의 권한 반을 내줄 테니까 문안 비대위원장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제안을 다 했었고 또 전당대회 형식에 있어서도 둘 중에 하나를 뽑는 전당대회 말고 우리가 비대위를 하게 되면 2달 이내에 또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추대 형식으로 그냥 전당대회를 같이 해서 공동 당대표를 하는 형식은 어떠냐 이런 것까지 계속 다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거의 다 제안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예. 근데 이제 안 대표는 일단 1대1로 붙어봐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걸 계속 주장하셨던 건데. 다 필요 없고 1대1로 붙어.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대선 국면에서라면 그 말이 맞죠. 대선 후보를 뽑기 전이라도 당대표를 가지고 먼저 한번 붙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굳이 저 대선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이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서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SNS 상이나 우리 그 팟짱 죄송합니다. 참팟은 참여했는데 팟캐스트죠. 예, 인기가 아니, 이런 은근 식으로 PPL 이에요, 은근 PPL인가요? 죄송합니다. 마치 실수있냐? 예. 의도적 실수. 제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팟짱 우리 애청자들의 댓글의 대부분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SNS상에서의 특히 주요 그 논객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진중권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근데 과정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새로운 정치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또 혁신을 어떻게 잘하자는 것인지 특히 저희처럼 이제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제대로 맞서본 적이 없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막 경제민주화 가불 문제 중소상공인 살리기 비정규직 엄청 발로 뛰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 못 봤어요. 뭐 마음은 저희들이랑 비슷하다고 믿지만 그래서 그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대표 그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님 지지자들로서는 막 저를 혼낼 수도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드릴 수밖에 야 그런 노력 다 했으면 됐지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상당히 근데 이미 많은 쪽에서 이참에 나가게 해버리자 차라리 갈라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닌가요? 많이 했고 SNS상도 그렇고 댓글에도 그렇고 보면 그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심경 충분히 또 이해가 되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라는 느낌이나 분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래도 선거 앞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1야당 또는 제2야당인 정의당이 분발해가지고 둘 다 동반 상승해서 예전에 보면 열린우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서로 잘할 때 동반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세를 불리고 잘해서 국민들도 좋은 선택을 받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이렇게 약간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는 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선거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방향을 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여 다야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고요. 이제 당명도 바뀌겠죠. 그리고 또 천정배신당 있죠. 그리고 또 박주선 신당 만든다고 하죠. 그다음에 박준현
박준영 지사가 하는 신당 이것도 좀 예고되어 있는 마포민주당. 마포민주당이 있죠.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하나예요. 계열이 1월쯤에 다시 창당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7개예요. 1대 7 구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이 또 이제 그건 좀 이렇게 진단이 여러 군데가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과거에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했던 분들도 안 대표는 이제 정치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고 그리고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시민 운동을 해라. 시민 운동을 하면서 대중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정치를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그건 정말 충심 어린 제안 같아요.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당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거다. 아마 안철수 전 대표 무소속으로 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화가 쉽게 되겠냐. 그리고 일단 의원들은 일단 다 떠나서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총선 이제 넉 달 앞인데 2번이 좋으냐, 4번이 좋으냐, 7번이 좋으냐, 8번이 좋으냐 이렇게 가면 후순위로 밀릴수록 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거죠. 뭐 안철수 대표는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탈당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안철수 신당의 세력화 혹은 창당이라고 하는 것을 왜 꼭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나가서만 된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여기서 나가는 새가 뭐 20-30명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바깥에 예, 지금 저도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 당의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유력 주자들 2등이나 3등 하는 사람들 여기는 당만 하나 그냥 근데 어쨌든 호남에서도 박주선 신당이나 아니면 박준현 신당이나 이런 데가 국민들 보기에 별로 탐탁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 정도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후보는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화가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말 그대로 하방에서 시민 속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탈당하는 형식으로 정치를 마무리 짓지 않았겠죠. 훨씬 더 멋있고 드라마틱하게 했겠죠. 근데 지금은 현실 정치를 하시려고 나가신 거기 때문에 혼자 무소속 출마하려고 전직 당대표의 대권 주자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서 반드시 조만간에 큰 세력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당, 안철수당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당, 안철수당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그룹이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사실 더 큰 비판은 사실 탈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죠. 자기가 만든 당 아닌가요? 안철수 전 대표는. 창업당. 자기가 만든 당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얼마 된 거죠? 1년? 1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군요. 벌써 이렇게 쉽게 정리한다는. 그다음에 어쨌든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나 그 그룹이 좀 마땅치 않고 불신했다 하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냈잖아. 사실 문안 비대위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서 되는 거 아닌가. 자격 신안 다 받아들여지고 비대위까지.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하는데 전당대회에서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식 전당대회까지 한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탈당하다니. 그러면 단일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잘 떼고 정의당도 잘 떼갖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로 또는 청년이나 비정규직 의회를 가지고 선거를 돌파하기를 바랄 때 많은 진보적, 개혁적 또는 상식적, 양식적 유권자들에게는 큰 절망을 준 것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노원이라는 곳이 자기 지역구인데 원래 노회찬 의원이 계시던 건데 그 굉장히 사회경 약자들하고 빈민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묻고 이런 결행을 했는지도 저는 묻고 싶어요. 후보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 대변하고 떼겠는데 당장 노원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동네인데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도 가장 많은 동네거든요. 근데 아마 묻지도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민생정치 그다음에 사회경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니 결국은 총선 앞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선 앞두고 탈당을 하면 이제 분당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른바 문재인당, 안철수당, 정의당 이렇게 3당 체제가 일단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안철수당 안으로 천정배 신당하고 합치겠다 이런 건 아직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부산, 광주에 가서 본인의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어떤 방향으로 세력화를 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신당 어림없다. 그리고 되지도 않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당에서 나가는 사람은 적더라도 바깥에서 세력화해서 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우려가 크다. 이런 진단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이런 체제로 가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결과 예측이라는 것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두 가지 판단이신 것 같아요. 하나는 체질 개선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당의 스탠스를 좀 정확히 잡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끼리 선거하는 거면 그 말이 맞지. 네. 근데 우리가 상대가 있는 싸움이고 새누리당과 붙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분열돼가지고 결국 새누리가 다 독점할 것이다. 그러면 180석에서 200석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180에서 200석까지 늘었어요. 예. 또 이제 근데 대연하겠다 이제. 그걸 또 역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하고 뭐 나누고 했을 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은 그 둘이 반반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열린우리당으로 힘을 몰아줬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고 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집권당이었으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강한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을 통으로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일정 정도의 체질 개선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있고, 네. 근데 이제 의원총회 때의 얘기를 한두 마디를 좀 더 하면, 사실은 저도 갑자기 순천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의원들이 지금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도 열 몇 개씩 행사들 다니고 인사 다니고 뭐 하는데, 의원 카톡방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우리가 너무 비루하다. 이 당이, 저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딱 그거잖아요. 가라앉는 배를 그냥 쳐다만 보면서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이 당이 기자회견을 다음날 11시에 약속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 표 한 표 얻어보겠다고 당은 무너지든가 말든가 간에 그 송년회 쫓아다니고 있는 게 너무 비루한 거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좀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된 것이 50명이 된 예, 거예요. 50명, 7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온 그 비루함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60년 정당의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저 두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나머지 의원들은 저 두 사람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탄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둘의 사당이 아닌데,
참 당이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그거에 대한 한탄들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 아까 말씀 원내대표 책임론 뭐 각자 중진들에 대한 문제 의식 뭐 최고위원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이번 기회가 어쩌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는 항상 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사회 단체들은 진보적 관점, 민생 문제라는 관점에서 또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의 태행에 대해서 더 강하게 단호하게 못 맞서니까 아까 의인 김강준 의원님께서 이제 새누리당에는 강한 세력을 했는데 정확히는 새누리당이라는 강하면서 어둠의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어두운 기운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거침없이 파괴하고 심지어 그것을 박근혜 지시를 받아서 하잖아요. 공당이 아니거든요. 일개 평당원인 물론 절대 권력자이지만 대통령 평당원이잖아요. 사실 거기서는 일개 평당원. 당에 아무 직책도 없는데 옛날에는 총재라도 했지만 대통령들이 가서 대표와 원내대표 가서 싹싹 빌다시피 뭐 이렇게 받아 적고 와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노동계약이라든지 뭐 서비스 민영화, 의료 민영화라 이런 거.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막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이 난리가 난 거니까 그 모든 모습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고 제일 열불 터지는 사람들 아마 이제 진짜 정권 교체와 새누리당 심판을 말했던 많은 유권자들과 우리 상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는 국민들 그다음에 뭐 진보적이고 온건한 상식을 가진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겠죠. 그래서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정말 민주주의 민생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다음에 사실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천정민 안철수 그룹이 그나마 도덕성이라든지 기득권 면에서는 좀 더 깨끗한 면이 있다면 그분들이 합쳐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이상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그냥 심판돼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 이야기는 제3세력들 녹색당도 있어요. 녹색당 참고로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종로의 후보로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녹색당처럼 그래도 좀 더 진보적이고 친풀뿌리적이고 친시민사회적인 정당들이 이참에 더 선전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치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안철수에만 갇혀서 가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인 김강준 의원한테 죄송하지만 많은 시민사회 세력은 제3진보정당이나 제3풀뿌리 정당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또 그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모두가 바라는 네. 지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이렇게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인 의제를 실천해가는 정당. 그리고 또 그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민하는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사실은 좀 그 서구 북유럽처럼 이렇게 그런 정당들이 뿌리를 내리는 정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제도를 계속 빨리 바꿔야 돼요. 선거제도. 예, 선거 제도도 그렇고 지금 이 왕권적인 대통령 중심제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제도의 개혁이 없이 사람 바꾼다고 예를 들면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의원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수가 저수지가 물이 썩어 있으면 물을 어떻게 통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를 바꾼다고 그 물이 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물고기만 바꿔 여봐요. 근데 안철수 신당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당에서 공천 신청했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예전에 우리 당 후보였던 분들이고 다 그럴 거예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럴 거예요. 뭐 녹색당 분들은 또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면적인 제도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돈 안 드는 선거 공영제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상 진짜 돈 없고 그 마음만 있지만 열정은 있지만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도 바꿔내지 않으면 진짜 돈 있고 시간 많고 하는 분들만 계속 정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그 지난 주에 네. 한상균이라는 한 사람이 민주노총 노동자의 대표라는 사람이 80년 5월 광주에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신군부의 군사학살에 맞섰던 사람이 쌍용자동차에서는 해고 노동자로
농성하다가 위원장이었는데 당시 3년이나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이 무슨 흉악범인 것처럼 병력을 10,000명 가까이 동원해서 그 사람을 뭐 며칠 동안 막 생중계하다시피 해서 잡아 가뒀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처음에 혐의가 됐던 건 집회 시한 거하고 도로교통을 일부 막았다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이제 경찰 8,000명씩 동원해서 막 잡아 가두고 전도로 예, 점거. 조중동 종편에 의해서 마치 무슨 하루 종일 생중계. 예, 범죄자인 것처럼 중범죄인 것처럼 진짜 중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강력사건 저지른 사람 예방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거기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의 대표라는 사람이 애국 같았으면 예를 들면 집권여당 좌파당이나 그러니까 노동당이나 3인당이 집권하게 되면 거의 집권당의 뭐 최고 실력자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권력이 많이어서가 아니라 그 당의 지지 기반을 구성해서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몰아세워서 가두고 구속시키는 이 와중에 야당이 그를 꼭 지켜줬어야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야당이 그들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이게 너무 열받는 거라는 거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방금 김광기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새정치민주론 호남에서 심판받아야 될 의원들이 본인들이 또 탈당해서 안철수랑 뭘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정말 교묘하구나. 그렇다면 호남 정치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공천을 받았을까? DJ 노무현의 후예들이 그 정말 고약하고 열받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의 뜻, 호남의 정치 그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호남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호남의 뜻이라는 게. 오케이. 제가 아니 언론에서도 두 호남인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니 막 뜻은 호남 알겠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계속 그 막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안철수 쪽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실 아까 말한 제가 천정면 안철수 합쳐서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호남에 그런 정치인이 많아졌는지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예. 근데 진짜 그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잖아요. 호남의 뜻, 호남 국민들의 선택,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의 호남 민심,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근데 호남 민심이라고 분열은 아니래요. 예, 호남 민심이 분열해서 그 문재인이 조금 더 선명하다 아니면 문재인 싫으니까 안철수로 해봐라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 진짜 호남 민심이 어찌 보면 큰 흐름은 우리가 이제 다시 집권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강화가 있고 근데 그게 안철수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명확하게 호남에서는 정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호남 전체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지고 있고 좀 합리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호남 의원도 호남 의원이지만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보면 지역구 좋은 분들은 말로만 호남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선거 치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밭이 좋은데. 네, 밭 좋은데. 호남 분들이 한 40% 정도 사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 그게 호남 민심 이렇게 표방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전체 민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일방 독주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저것은 견제해야 되는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이 소위 반박근혜 전선을 치고 다 같이 연대해서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싸워도 지금 들뚱말뚱한 이 상황에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각계전투를 하면 과연 이게 되겠냐라는 걱정과 우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목전의 선거도 그렇지만 선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희 이 방송 업로드 할 때쯤 대통령이 이제 수석 회의를 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대수비를 하죠. 예,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 거냐. 심지어 비상명령권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회자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렇게까지 하실련지 어쩔지.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를 빌어서 대통령은
정치권을 질타하면서 막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네, 국회를 또 비판하겠죠. 예, 무기력한 집단 이렇게. 뭔가에 오늘은 멘션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아침에 부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난 주말 내내 막 그 내홍을 겪었고, 그리고 또 세월호 청문회가 있죠.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인데 아마 지금 벌써부터 어버이 연합 회원들이 방청권을 얻어서 지금 막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방을 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월호 가족협의회 이런 데서 도와달라고 지금 SNS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게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동법과 관련돼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쭉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쉬운해고 또 파견법 해서 비정규직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이것을 견제하는 힘은 그래도 지금 제1야당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발현이 안 되면 이게 정말 국가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또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이 말씀하신 대로 180석, 200석 하면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 플랜을 실질적으로 속도를 낼 거다라는 전망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의원님들 다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 표를 좀 얻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헌 저지선이 뚫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마치 세월호의 아이들이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그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만 본 거죠.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네. 암울한 아침입니다. 슬픕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오늘 청문회 그다음에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노동계약, 의료민영화, 국정원의 날개를 다는 테러방지법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이 사악하고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운들, 민생을 파탄내는 기운들인데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책임으로 몰아세우고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발동을 안 하겠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들 우습게 보는 짓입니까? 그런 걸 흘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살짝 간을 본 거죠. 여론을 보려고. 이 박근혜 세력이 굉장히 음모적이고 치밀합니다. 근데 야권이 이렇게 물론 저는 오늘 시민사회단체들도 제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역시 야당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를 해온 건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들 얼마나 잘났다고 또 이 상황에서 양비론이니 감나라 배나라니 이런 말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요. 똑같이 결국은 이런 국면에서 NGO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만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 진보와 개혁을 이야기했던 것이 제1야당이든 그게 민주노총이든 시민사회단체가 전부 다 한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책임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이제 탈당해버렸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제발 서로 선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데라도 공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싸우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 노동, 청년들이 한 정책에서라도 공조를 좀 제대로 해줘서 불가피하게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후에 더 나름대로는 어쨌든 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의 나쁜 짓을 막는 데는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평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찌됐든 안철수 전 대표 비자회견을 통해서 새누리 세력 확장을 막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 세력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당의 중심 세력들이 좀 같이 나가줘야 이게 좀 판이 넓어질 텐데 그렇다면 김한길, 박지원, 박영선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 당의 핵심 세력들, 비주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향후에 동반 탈당을 할 것인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그 그룹은 좀 다음 그룹이고 바로 이제 소위 안철수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호창, 문병호, 최원식 이제 그 그룹들이 황주홍, 유성엽 이런 분들. 황주홍, 유성엽은 사실은 안철수 그룹은 아닌데 본인들이 이제 좀 독자 그룹인 것이고
그래서 앞에 말한 세 분은 그래도 따라서 탈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중론이고, 황주홍, 유성엽 이 두 분은 당무 거부를 하셨지 않나요? 네. 뭐죠? 서류 심사하는 것에 안 내고. 그래서 당연히 20% 안에 들기 때문에 빵점 맞았으니까 시험으로 보면. 그래서 따라 나가지 않겠냐.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하실까요? 조경태 의원은? 참 이 틈에 조경태 의원은 노영민 의원이 내려놓은 산자위원장이 되셨대. 그래요. 속보 처음 이미 뉴스에 나왔나요? 네. 참 능력자예요. 능력자예요. 삼선이니까. 조경태 의원은 요즘 잠잠하잖아요. 조용하시죠. 네, 조용하시는데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이 없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아마 당에 남아 계실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제 호남 의원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탈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김한길 그룹은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영선 대표는 어때요? 근데 박 대표는 어쨌든 본인도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 지도자인가 토크 콘서트 하시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 당으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격을 더 낮추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김광진 의원께서 짚어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탈당할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아니죠. 한 대부분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문병호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소위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했던, 그리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송호창, 문병호, 그리고 그밖에 뭐 최원식, 그다음에 황주홍, 유성엽 이 5명 이외에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추이를 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 3번이 좋냐 4번이 좋냐를 고민하는 것처럼 아예 나가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안철수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좀 지켜보니까 다 계속 워딩으로도 연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연말까지의 시기가 과연 안철수가 저 흔들리는 배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다시 균형추를 맞춰서 쓸 거냐 아닐 거냐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교통방송 들었는데 문병호 의원 인터뷰가 나오는데 본인은 내일이나 모레 탈당할 거다. 근데 한두 사람이 같이 하자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 아니 내일이나 모레쯤에. 월화에서 화수로 바뀐 거예요?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진행자가 저기 같이 하자는 사람이 조금 기다려달라 그래서 한두 명 같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송호창 의원은 탈당을 안 할 것 같다고 진행자가 그러니까 그분은 문병호 의원은 그분은 안 하실 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송호창 의원은 탈당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아침에 교통방송에 김만음 교수 있잖아요. 유명한 그분이랑 문병호 의원이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간 뭐 이미 탈당이 가시화돼 버렸잖아요. 심경이 다들 복잡하고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심지어 문재인을 좋아했던 분, 안철수 좋아했던 분들도 다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3자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에서도 심지어 그러더라고. 이거 범야권 모두가 범야권 모두를 물먹이는 짓이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가지고. 예전부터 보면 열린우당 지지율이 올라갈 때 민주노동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동반 상승해서 실제로 동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보개혁 세력이 얼마나 좀 책임 있는 모습,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의당도 뭐 녹색당도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동반하라고 그런다고 다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갈라졌지만 문재인 대표, 심상정 대표 자주 만나잖아요. 이렇게 공조도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표, 심상정 대표, 뭐 안철수, 천정배 그룹이라고 쳐서 이 세 그룹이 크게는 지금 이 세 그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서로 뭐 호감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 그 세 그룹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의 나쁜 짓을 막는데 총선에서 어쨌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는 데라도 잘 공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나쁜 우리 당 의원도
아무리 좋은 새누리당 의원보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어떤 걸 결정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결정의 가치에 설 때 저희 당의 아주 나쁜 의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새누리당이 아주 좋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다 좋은 결정들을 내려요. 찬반 투표를 하면. 그럼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새정치민주연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국정교과서를 찬성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다 찬성했잖아요. 딱 4명 빼놓고 네. 김용태, 이재호, 정병국 한 사람 누구죠? 김용태, 이재호, 정병국 한 사람 더 있는데 아무튼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계약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든지 이렇게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왜 제1야당이 인기가 없었을까?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개개인의 의원으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보다 낫지만 어떤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일처럼 전념하는 것은 을지로 의원한테만 맡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책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의인 김강윤 의원님은 또 을지로 의원의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근데 그게 예, 의원으로서 제가 좋은 그런 게 평가를 있어요. 하고 있지만 아까 예. 우리 야, 이 당이 이런데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전임 18대도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전 19대만 해봐서. 근데 당이 뭔가 당의 힘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18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18대 때도 취재를 해봤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의원이 개별화돼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충실한 방식으로 정치가 이렇게 분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팀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훨씬 더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소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 전선을 뚫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선은 지금 이렇게 찾았죠. 네, 다양하게 쳐졌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하고 범야권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연합 정치가 절실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연합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권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하기 저희들은 무슨 고고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상황이다. NGO는 피선거를 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여기 앉아가지고 잠깐 양비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 정치인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뾰족한 대안과 참신하고 그럴싸한 정책 기획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역할이 처음부터 아니기도 했지만 NGO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야당에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범야권 세력에도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 제1야당 새정치연합 그다음에 천정일 안철수 그룹 정의당 모두 더 분발하고 더 제대로 연대하고 공조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의원직 제명당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게 79년도에 신민당사의 YH 무역 네, 여성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사건인데 조계사의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있으면서 조계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막 있었잖아요. 그래도 조계사가 버텨준 건데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한상균 위원장이 우리 당의 당사로 오거나 조계사가 아니라 아니면 참여연대의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 과연 조계사보다 나았을까? 아니면 더 나빴을까? 좋았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 당 신민당 당사처럼 우리 당 당사로 저 사람이 피신해 왔었을 때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내 의원직이 제명되더라도 못 데리고 나간다라고 할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아무튼 저희는 뭐 지켜주셨을 거예요. 오셨으면 모셨을 텐데 그럼요. 참여연대로- 바로 짓밟혔겠죠. 저희는 이미 08년 참여연대는 문 깨고 예, 들어갈 거야. 08년 촛불 때도 문을 참여연대는 거의 그냥 깨다시피 문 깨고 들어가는 거. 어버이연합으로부터도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제가 보기엔 경찰이 그냥 깨고 들어갔을 거예요. 다만 종교 기관이 의탁하기가 좋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곳으로 갔을 텐데 거기서도 맞습니다. 사실 쫓겨난 것이죠. 한상균 예. 위원장이 쫓겨난 것이고 자승 총무원장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12시까지 거취를 해결하겠다. 그 얘기는 곧 12시 전에 나가라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그 고고한 사찰 안에서 느꼈을 그 고독감과 외로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치라고 하는 게 100이 있지만 그래도 10발 20반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거거든요. 그럼요. 전 조계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조계사 아니었으면 우리 당 당사였으면 그보다 더 빨리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사를 우리가 쫓아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앞으로는 더더욱 조계사는 사람들이 받지 않을 거거든요. 제2의 한상균 못 들어오게 매뉴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미 못 들어가요. 이미 네. 저기 조계사 주지 스님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셨어요. 제2의 한상균 막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불교까지 이제 우리 예. 중생을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셔서 고맙긴 조금 하지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럼요. 거였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맙죠. 의탁을 받아준 것만은. 근데 우리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만 근데 종교까지 중생들을 외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비로운 부처님이 그러지는 않을 그럴 일 동국대 그 없다고 학생 생각합니다. 50일간 단식할 때까지 침묵하는 거 보세요. 예.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동국대 사태 그대로예요. 원점으로 갔고 애만 골병 들은 격이에요. 지금 이사들은 20대 총사퇴했는데 청년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총장이 총장은 버티고 그만두지 있으니 않고 있죠. 이사장도 그만. 그분이 조계정 자승 총무원장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참 조계사 사태까지 생각해 보면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그 불교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원로 스님들 머커일 호텔에서 오찬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더라? 공양. 오찬 공양. 오찬 공양 하시면서 그 동국대 학생 그 단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학생은 이해하기 단식하고 어려워. 죽어가고 있는데 예. 호텔에서 공양을 예, 하시다니. 그 비싼 호텔에서 공양하시면서 뭘 드신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드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다음 녹음 워컬 호텔에서 한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알 오마이뉴스가 수가 없어요. 사고. 예. 아니, 근데 너무 풍무양꼬치에 풍무 사고 양꼬치로 싶다. 가든지. 풍무양꼬치 사장님이 얼마 전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안 되고 못 못 갔다니까요. 가셨어요. 꼭 예. 한번 가보고 싶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오늘 참 그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 진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암울하지만 그래도 또 솟아날 기둥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잘 좀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좌표를 세우고 간다면 또 다른 방식의 시민 세력화, 예. 정치 세력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환골탈퇴하시고 또 시민사회도 그동안 제대로 못 싸웠다고 판단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또 털어서 좀 다시 좀 예. 세우시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막 그 현장 중계를 그렇게 막 하고 하루 종일 야권의 분열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해야 할까 보도를 하는데 그런 점들도 한국 사회,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보도인가 좀 살펴보고 진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힘차고 기운나는 의제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진짜 단독 하나 있었던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찬 소식. 우리들의 노동과 우리들의 투쟁과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 엄중한데 일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7년까지 7년 만에 합의. 예, 이렇게 무려 28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좀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기에도 실제로 해고 노동자들도 근소하게 몇 표 차이로 가결이 됐어요. 겨우 그 정도로 경론이 있었는데 2017년까지 아무튼 가닥이 잡혔다는 거 하나 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야당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야당과 시민들과 노동계와 NGO들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피눈물 나게 싸웠는데 요게 하나 그래도 반가운 소식 하나 왔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때 석사학위에 불구하고 경력도 별로 없는데 전격적으로 교수 전임 교원이 돼서 특혜 의혹에 휩쓸렸던 그 수원대 이인수 총장 네. 무려 40가지의 비리가 확인됐는데 교육부와 감사원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한 거거든요.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딱 하나 변호사 비용 7,500만 원 횡령한 거. 그것도 7,500만 원 횡령이면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구속도 돼요. 근데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한 거예요. 네. 다 무혐의 못하고 차마 그것은 봐줄 수가 없었던지. 근데 방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대법원 사이트에서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정식 재판을 해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검찰이 이제 아주 미미한 사건에 대한 약식 기소를 하잖아요. 뭐 벌금 100만 원에 체주십시오 하고. 그건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당사자가 피고인이 그게 2일 제외 안 하면 바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벌금 내고 끝나는 건데 재판부가 가만히 보다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약식 기소가 정식 재판에서 다퉈야겠다. 죄가 무거운 것 같다. 검찰이 판단을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하거든요. 전격적으로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고 있고 그의 사도는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입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그러니까 절대 권력 두 그룹의 비호를 받는 것이 분명한 사람인데 그래도 양심 있는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전격적으로 재판에 지금 해보겠다는 걸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비록 우여곡절이 있고 뭐 중구난방 이런 여러 가지 고생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고 대응하면 하나씩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꼼꼼하게 예. 해야 돼요. 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요.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엄단해야 되겠죠. 예. 시민사회가 그런 것도 다 찾아서 이렇게 하고요. 또 정치권이 잘 버텨주면 우리 사회 또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